식사들 다 하셨습니까? 네. 커피도 한잔 하셨고, 그럼 뭐 할 차례입니까? 주무실 차례다, 조금씩부터. 180쪽 납세무자. 재산 납세무자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죠. 한 문제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한 문제 내지 않아도 지문 안에 한두 개씩 집어넣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납세무자 원칙은 누구? 자, 원칙은 6월 1일 과세 기준일 요날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조사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6월 1일 요날 현재의 실질 소유자가 내도록 돼. 실질 소유자가 첫째는 6월 1일 소유자가 냅니다. 진짜 까탈스럽게 한 문제 내볼까? 까탈스럽게 갑과 을이, 자 개인인 갑과 개인인 을이, 자 개인 갑, 개인 을, 이 사람의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했다. 매매했는데 계약 내용을 보니까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은 5월 30일 날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것은 6월 2일 날 잔금이 지급되었고 등기는 6월 3일 날 등기를 했고, 자, 이렇게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그럼 당해 연도 재산세 누가 내야 돼요? 갑이 냅니까? 을이 냅니까? 왜 을이죠? 잔금위를 봐야지. 잔금위를. 갑입니까? 을입니까? 누가 내야 돼? 6월 1일 소유자 누굽니까? 아니 사실상 권리가 6월 2일이면 6월 1일은 전 소유자 거잖아. 그럼 갑이 내야 하잖아. 아니지, 을이 냅니다. 왜? 아니 취득 살 때, 우리 앞에 취득 살 때 배운 취득일 있죠? 그 취득일은 취득세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 전반에 다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과 개인끼리 그러잖아. 국수공판법은 사실 잔금이 되지만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는 계약상 잔금을 취득을 하거든. 그럼 계약상 잔금을 5월 30일 날 을이 취득했습니다. 을이 취득하면 6월 1일은 새로 취득한 을 소유거잖아. 그 을이 납세 의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요날 이전에 만약 권리가 변동되었다. 요날 이전에 6월 1일 이전에 만약 권리가 변동됐다면 당연히 새로 취득한 사람 누구? 새로 취득한 사람이 6월 1일 소유자니까 매수자가 내릴 거고 6월 2일 이후에 만약 권리가 변동되면 6월 1일은 예전에 전 소유자 거니까 매도인이 내는 겁니다. 매도인이. 만약 6월 1일 이때 권리가 변동되었다. 누가 내죠? 6월 1일 날 권리가 변동되면 누가 내야 돼? 매수자가 냅니다. 매수자가. 역시 지방세법 통칙에서 과세 기준 1의 권리가 변동된 경우는 새로 취득한 매수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래 들어 과거에는 이렇게 날짜 가지고 한 문제를 낸 경우도 한 3번쯤 있어. 근데 지금은 날짜 가지고 한 문제 내지 않고 지문 안에 뭐 2019년 5월 30일 날 권리가 변동된 경우는 매수자이다 등등등 이렇게 표현하니까 반드시 6월 1일 소유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원칙은 실질 소유자. 그럼 실질 소유자를 그대로 끌고 와서 만약 공동 소유다, 뭐 공동 소유재산, 공유재산의 실질 소유자 누구죠? 아니 공동 소유, 실질 소유자,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지분권자가 냅니다. 지분권자가. 요걸 가지고 작년 29회인가 28회 시험 때 공동 소유 재산은 뭐 누가 낸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낸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제 공동 소유하는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만큼 세금을 내는 겁니다. 단 분명히 공유는 공유인데 지분 표시가 없다. 지분 표시 없다면 단 균등 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이 90%고 을이 10%인데 갑이 지분 표시 안 하겠습니까? 하지. 그럼 지분 표시 안 한다는 말은 지분이 같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뜻이야. 그래서 항상 지분 표시가 없다면 균등 지분으로 보고, 그다음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실질 소유자 누구죠? 당연히 실제로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내야 돼. 각자 받은 거 각자 내면 됩니다. 상속받은 자가 냅니다. 종중소유재산, 우리 종중소유재산 누구 거죠?
종중 소유재산 말고 종중 소유자는 개인기 아니고 종중 소유입니다. 당연히 종중이 내야 돼. 종중이. 또 매매 등의 사유로 권리가 변동되었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됐습니다. 권리가 변동되었다. 누가 낸다? 매도자가 낸다. 매수자가 낸다. 매도자가 냅니까? 매수자가 냅니까? 매매 등으로 권리가 변동됐어. 누가 내야 돼요? 왜 매도자입니까? 권리가 언제 변동되느냐 따라 틀리지. 그렇죠? 아니 언제 권리가 변동인지 물으면서 매도자가 아니잖죠. 6월 1일 그 이전에 변동됐다면 새로 취득한 매수자가 내고 6월 1일 이후에 권리가 매도자가 내고 하는 것이 그냥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속인 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소유자 예랍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래 원칙이야. 그럼 예외는 뭐냐니까 예외는 이런 사실을 모르면 할 거냐 이거지. 분명히 상속은 개시됐지만 어느 누구도 내가 상속받았다고 등기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내가 상속받았다고 신고하지도 않고 그럼 과세 주체는 누가 상속받는지 안다 모른다. 알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럴 때 누가 낸다? 그때는 주된 상속자가 냅니다. 주된 상속자. 우리 법에서 상속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말은 누가 상속받는지 모른다. 그때 누가 내는가? 주된 상속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예외지.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민법상의 지분이 제일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뜻이고 그다음 또 분명히 종중재산이지만 종중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부상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산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어. 종중건데. 그리고 플러스 또 종중소유라고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종중건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잖죠. 등기부나 대장상에 개인 명의로 돼 있고 종중거나 신고도 안 하면 주체 입장에서는 종중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때 누가 냈는가? 비록 실제로는 종중거지만 종중거라는 걸 전혀 모르면 아니 뭐 주체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낸다고?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내야 돼. 공부상 소유자 이 사람이 내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매 등으로 권리가 변동됐습니다. 이래 변동됐다는 사실을 여기도 등기하지 않고 이 말 생략되는 건 똑같습니다. 등기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아니 왜?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돼야만 등기를 받아주기 때문에 신고했다는 말은 등기했다는 말, 신고했다는 말은 의미가 포함된 거거든. 그럼 등기를 하자는 상태에서 당연히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럼 권리의 변동 사실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지만 자기들끼리만 알지 이를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 주체 입장 권리 변동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그럼 당연히 새로 취득한 사람 권리 변동 사실을 모르는데 뭐 공부상 소유자 원래 있던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이게 다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예외. 그러니까 반드시 원칙은 저렇게 하되 이런 사실을 등기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아서 변동 사실을 알 수 없다면 누가 받은지 알 수 없다면 종중권한 거 알 수 없다면 누가 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180쪽에 일반적 납세 의무자의 3번 1번 2번 했고 1번은 사상 소유자 2번 공유재산 지분권자로 하되 지분 표시 없다면 그때는 균등지분하고 3번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재가 다르답니다. 제가 앞에 했죠. 재산세는 주택은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합쳐 계산을 한다고. 그러므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다르다고 해도 세금을 산출할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다음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산출한 세금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 가액 비율로 나누어 안분하여 각각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 몇 해 전에 한번 지문 이렇게 왔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산출 세액을 토지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절소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가액을 합쳐 세액을 산출해놓고 나눌 때 왜 면적 비율로 나누어? 가액을 합쳤다면 나눌 때도 가액 비율로 나눠야 되지.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각각 그 세금 납세 의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수탁자 나오죠.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 원래 누구 겁니까 이거?
신탁이 진짜 준 겁니까? 아니잖아. 믿고 맡긴 거지 준 거 아니잖아요. 그 진짜 소유자는 누구다?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입니다. 사실 소유자는 분명히 위탁자지만 시험에 납세 의무자 누가 낸다? 수탁자가 낸다. 수탁자. 위탁자이다 이래 말하면 안 돼. 원래 아무런 말해서 물으면 신탁자는 원래는 사실상 소유자는 분명히 위탁자 소유 맞습니다. 맡긴 사람 거지 맡아 있는 사람 아까 아닙니다.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를 병행하니까 맡긴 거라는 건 누구든 다 알 수 있어. 근데 왜 수탁자 보내라고 한대죠? 왜 맡아 있는 사람 보내라고? 재산 왜 맡깁니까? 제가 대표 이런 이야기했죠. 이민 갈 때는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반드시 팔고 와야 됩니까? 아니거든. 놔두가 됩니다. 근데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민 갔다. 국내 부동산 팔지 않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건물 누가 관리해야 돼? 그러니까 신탁회사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짜 믿을 수 있는 신탁한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야. 뭐 이 사람이 외국에 있는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내고 이럴 수도 없잖아. 그 실질 모든 재산의 관리는 이 사람 재산 관리인입니다. 모든 관리는 수탁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의 징수 편의성을 위해서 수탁자에게 세금을 받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세금 내고 관리에 들어간 비용하고 이런 걸 다음에 위탁자로부터 일정 임금에다가 그리고 이 거래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자기가 받으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수탁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나 위탁자 나오지 않도록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채비지와 보류지 누가 내는 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않고서 사업시행자 명의로 된 채비지와 보류지 누가 낸다고? 사업시행자가 냅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원래 사업시행자 겁니까? 이 원래 사업시행자 겁니까? 사업이 완전히 끝나서 그 사업을 공사를 한 그 업체에게 공사비 대체로 주는 땅, 그다음 보류지 공공용 용도에 사용하기 남겨두는 땅 이게 다 넘어가는 데는 토지 소유자가 아무 관계 없어. 하지만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조합원 겁니다. 조합원 거. 문제는 조합원 거라고 조합원에게 이러면은 그 조합원이 뭐 한두 명, 뭐 두세 명이 상관없는데 수십 명, 수백 명씩 되기 시작하면 각각의 고시 보내기도 되게 힘들고 귀찮습니다. 일단 사업 시행자에게 모두 받고 그다음 사업 시행자는 사업이 다 끝나면 청산 들어가지. 청산 들어갈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썼던 비용을 다 청산하거든. 그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사업 시행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 시행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공부상 소유자. 요거는 했다. 요 두 가지입니다. 요거 공부상 소유자 종중재산이지만 공부상 개인 명의로 돼 있는 종중재산 신고하지 않으면 공부상 소유자. 매매 등의 사유로 권리가 변동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 소유자. 그 이야기고 주된 상속자도 했고 5번 사용자. 아니 소유자를 놔두고 왜 사용자한테 왔습니까? 소유자를 놔두고 왜 사용자한테 받아요? 상식선에서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재산세, 과세 기준은 이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답니다. 확인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사용하는 자에게 받겠다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어떤 의미일까?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잖아. 실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현재 소유권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등기부상에는 갑소유라고 돼 있는데 을이 자기 거라고 돌려달라고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가서 그렇다면 소유권 관련 소송 중이라면 최종적인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정확히 누구의 소유인지 귀속이 분명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현재 사용하는 자에게 받겠답니다. 또 소유자는 갑이라고 등기부상 돼 있는데 갑이 현재 실종 상태입니다. 실종 상태로 장기간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실종된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 그럴 때도 현재 사용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자는 소유권의 기숙이 분명하지 않다. 또 소유권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때 사용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번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는 이런 겁니다. 반드시 국가든가 매수계약자는 매도자가 누구냐니까 국가, 지자체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이들과 플러스 연부로 매매를 합니다. 연부로. 연부계약 몇 년 이상 기간에 걸쳐
취득 살 때 연부 취득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거라 이야기했죠. 국가 지자체와 재산세 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할 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소유의 시유지가 있다. 토지, 요 토지를 갑이 취득하기로 연부계약을 했습니다. 연부계약을. 그럼 2019년도 3월 31일 그리고 1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 2020년도 3월 31일 또 2021년도 3월 31일 이런 식으로 최저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분할 지급 이런 계약을 했어. 이렇게 계약하면 올해 2019년 6월 1일 내년 2020년 6월 1일 두 번에 걸친 재산세 누가 내야 된다? 서울시가 낸다? 갑이 낸다? 누가 냅니까? 서울시가 내야 됩니다.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의 재산, 국가 지자체 등의 재산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입니다. 서울시가 냅니다. 이 사람은 아직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최종적인 잔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실질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은 세금 내는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딱 계약하니까 서울시가 갑보고 말하기를 지금 당신이 지금부터 사용해도 된답니다. 지금부터 당신 지금부터 써도 된답니다. 그것도 안 받는다. 돈 공짜로 써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인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 모든 사용 수익을 갑이 다 가져가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그 말은 이미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걸로 보아 이 사람에게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 문장은 반드시 국가 등과 연부로 계약을 하고 그 사용을 공짜로 한다면 그게 진짜 공짜로 한다면 만약 이 사람이 요 기간 동안 사용하되 서울시한테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돈을 준다면 임차인입니다. 잔금 들어가기 전까지는 임차인이야. 임차인 세금 내는 게 아니거든. 반드시 연부로 하고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할 때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는 경우 이때 매수계약자가 낸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누구 거죠? 서울시 겁니다. 여전히 서울시입니다. 원래 항상 그래서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입니다. 그 시험에 문제 나올 때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하고 한때에는 그 사용의 유상, 무상 관계없이 매수계약자 또는 그 사용을 유료로 하는 경우 매수계약자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짜로 할 때 매수계약자 이야기야. 그럼 입장을 바꿔서 거꾸로 자 7파 봅시다. 서울시 소유인데 분명히 아직은 실질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소유인데 갑이 공짜로 쓴다고 공짜로 쓰는 사람 보고 내라고 했어. 그럼 거꾸로 갑의 재산인데 서울시가 공짜로 쓰면 누가 내야 돼요? 서울시가 내야지. 와 갑이랍니다. 진짜 갑갑하다. 아니 입장 똑같잖아. 서울시 건데 내가 공짜로 쓴다고 공짜로 쓰는 네가 내라고 했어. 내 건데 서울시가 공짜로 써서 지가 내야지. 이건 비과세입니다. 국가 지자체 등이 1년 이상을 공짜로 쓰는 재산이 있으면 과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입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납세 의무자야. 그 내용 몇 개 없잖아, 그렇죠? 빤한 이야기야. 요즘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보셔야 됩니다. 뒷장 넘기니까 납세 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것도 간단하게 봅시다. 자, 7판 요거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요 놈 이야기하고 있어. 분명히 상속 재산은 원래 누가 내? 상속 받은 자가 내고 종중 재산은 종중이 내고 권리가 변동되면 실질 소유자는 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당신이 등기했다면 고민할 필요 없지. 그렇죠? 등기했다면 누가 받은지 알잖아. 이게 종중 거라고 등기가 돼 있다면 종중이 냅니다. 권리가 변동됐다는 걸 등기했다면 당연히 누가 실질 취득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만약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상태에서 신고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누가 내? 원래는 실질은 이 사람이 받았지만 주된 상속자가 내야 돼. 종중이 안 되고 공무상 소유자가 내야 돼. 그래서 이 사람 억울하잖아. 지가 받은 것도 아닌데 지 것도 아닌데 종중 건데. 그래서 우리 법은 만약 등기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 없지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신고라도 하랍니다. 네가 내기 싫으면 신고라도 하라고 이야기해.
그 이야기. 언제까지 신고하라고? 첫 번째, 사유 발생일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고하라고 했거든. 지금은 과세 기준 1, 그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1, 2, 3, 4 쭉 나오는 게 권리가 변동됐지만 이를 신고 등기되지 아니했다면 신고하라고, 상속은 됐지만 등기되지 아니했다면 주된 상속자 네가 내기 싫으면 신고하라고, 종중권대 개인 명의로 돼 있다 네가 내기 싫으면 종중권하고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한다는 사실 딱 그거 하나고, 그리고 이때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이런 건 없습니다. 또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맞는데 재산세는 어떤 경우도 가산세는 절대 안 나옵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과세 표준을 했고 곱하기 세율부터 183쪽 세율 문제 참 많이 나오죠. 세율 옆에 보니까 20, 21, 23, 24, 26, 27 생각보다 상당히 언급하는 편들입니다. 자, 세율을 볼 때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자, 세율 첫째 표준 세율부터 표준 세율. 자, 표준 세율이기 때문에 여기도 탄력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고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83쪽에 동그라미 2번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사유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 세율을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다른 점이 뭐냐니까, 취득과 등록면허는 법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그냥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꼭 교재 보듯이 183쪽 하고 있죠.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만 탄력적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이 정하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탄력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야, 동시에. 그리고 만약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탄력세를 적용했다 하더라도 다만 밑에 단 이렇게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지, 이번에 탄력세를 적용한 걸 다음 연도에도 그 다음 연도에도 끌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지방세에 비해서 특이하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고, 세율, 표준 세율의 시험의 1순위, 프린트물 보면 1순위는 주택입니다. 1순위는 주택이야. 1순위는 주택. 2순위 분리 토지, 토지 가운데에서 분리대상 토지, 요 놈이 2순위. 요 놈이 2순위입니다. 나머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그 다음 건축물, 이런 중요한 의미 없어. 항상 세율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면 거의 막 99%는 주택을 내든지 분리토지를 이렇게 합니다. 분리토지를 내든지.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 우리 분리토지는 이미 세율 봤죠, 앞에? 그렇죠. 분리토지, 저율 분리, 고율 분리에서 저율 분리, 농지 목장 임야 0.07%, 농지 등은 0.07% 했고, 그 다음 공장 등의 토지,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 0.2% 했고, 고율 분리, 골프장, 고급오락장 1000분의 44% 했고, 항상 토지 세율은 딱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 종합과 별도는 세율이 몇 프로인가 1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대신 얘들은 세율이 몇 프로인가 묻는 게 아니고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산하는가를 무슨 어떻게 합산하는지 잠시 후에 보고, 주택부터 볼게요. 주택. 재산세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재산세 주택은 별장인 주택과 별장 아닌 주택. 딱 두 가지로 구분. 별장인 주택과 별장이 아닌 주택 이렇게 구분하지.
항상 여기 별장이 아닌 주택은 고급 주택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고급 주택을 포함해서. 고급 주택 4% 따라가면 안 돼. 저 앞에 사치성 부동산은 모두 1000분의 44% 이런 얘기했습니다. 별장 1000분의 44%다. 여기도 골프장 고급 월악장 토지 1000분의 44%. 건축물에도 골프장 고급 월악장 골프장 고급 월악장 건축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도 1000분의 44%입니다. 사치성 부동산은 별장을 하든 토지를 하든 건축물을 하든 모두 1000분의 44%야. 근데 진짜 주의할 것은 요거 별장이 아닌 주택 할 때 고급 주택까지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요 안에는 모두 0.1 1000분의 1에서 0.1%부터 1000분의 4까지 0.4%까지 4단계 누진세로 돼 있어. 그럴 때 지금까지 최근 한 2번, 3번이나 문제문에서 이거 내더라고.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 틀렸다. 정답. 이내는 거야. 고급주택은 별장이 아닌 주택이기 때문에 고급주택은 0.1에서 0.4 4단계 누진세율을 사용하고 있지 1000분의 40 이래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취득세는 고급주택에 대해서 사치성이라고 표준세율의 플러스 8% 이렇게 적용 세금 받았는데 재산세는 고급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세금 받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까? 그게 아니거든. 왜? 재산세는 주택이 누진세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로 진짜 일반 서민주택 앞에 그듯이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입비를 곱하여 구한. 그런데 거기 이제 과표인데 그 과표가 6천만 원 이하의 집이다. 6천만 원 이하의 집. 보통 시가 표준액이 통상거래가액이 한 70%쯤 되거든. 70%. 그럼 뭐 내가 2억짜리 아파트다. 2억짜리 아파트의 한 70%. 27이 14, 1억 4천. 1억 4천만 원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 1억 60%면 6천, 4억 24, 8천 원 얼마쯤 되는 거죠. 8천 얼마. 그럼 한 1억 얼마, 1억 한 5쯤 되는 것은 1억 5천 정도 되는 이 아파트 같으면 세율이 0.1%입니다. 0.1%. 이렇게 시작해서 0.1%, 그 다음 0.15%, 0.몇% 숙한데 한 5억 정도, 이 정도 돼도 세율 한 0.2%밖에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일반 서민주택은 0.1%고 그 집이 몇 수십억 간다? 그래 가야만 0.4%야. 그럼 그 집이 진짜 고급주택이다. 그럼 일반 서민주택보다 4배만큼의 세율을 더 높이 적용할 수도 있어. 또 주택은 그 주택의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이 6억 넘어가면 6억 넘는 집은 종합부동산세로 또 가세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로 0.5에서 시작해서 0.5에서 2.7%까지 또다시 6단계 누진세 뜯습니다. 그 집이 진짜 고급주택이면 이미 재산세에서도 누진세, 또 더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로 또 더 높은 세율 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4% 이래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첫째 주의할 것은 별장과 고급주택은 4%며 절대 고급주택을 위로 끌어가면 안 됩니다. 오직 별장만 4%지 별장이 아닌 나머지 집은 모두 0.0.4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는 이 주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택에 관련된 것이 우리 교재는 보면 184쪽에 주택에서 동그라미 1번 주택 고급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은 고급주택을 포함해서 0.0.4 단 별장만 1000분의 44%. 오른쪽 페이지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별로 한답니다. 주택별로. 그게 뭔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하나하나의 주택별로 각각 세액을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문제 나올 때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할 때는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이러면 안 된다는 의미야. 아무리 많은 집이 있어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세액을 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세액을 산출한다는 의미고, 그 다음 3번
이건 앞에 있죠.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 해도 반드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 산출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프린트물에 앞에 빼놓고 갔던 거, 자, 프린트물도 1번 반드시 토지 건물 합산한다. 그럼 2번, 5번은 뭐 여러 개 집을 가지고 있다, 각각 한다. 이건 방금 했던 말이고, 2번, 3번, 4번, 4번 지금 별도로 없다는 거. 그럼 2번과 4번 겸용주택. 겸용주택은 주거와 주거하는 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봅시다. 나는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3층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상가 점포로 슈퍼하고 있고 2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고 3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 아니면 똑같은 3층이라도 어떤 사람은 1층은 슈퍼로 하는데 1층은 슈퍼인데 2층, 3층은 둘 다 뭐 주거용으로 해서 이래 사용할 수도 있잖아. 저 주거용으로. 그렇다면 우리 앞에 별도 뭐 있어요?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주택에 대한 세금 적용합니다. 주택이 아닌 건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해야 되거든. 그럼 만약 주거와 주거하는 것이 함께 사용되는 이런 건물이 있다면 이를 전체를 주택으로 하여 토지 건물을 합한 상태에서 이 세율을 할 건지, 전부를 주택 아닌 걸로 하여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각각 세액을 산출할 건지, 이런 문제가 되거든. 그 재산세에서 겸용주택, 주거와 아닌 것이 함께 겸하여 사용되는 이런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제 그 밑줄 쫙 프린트물 돼 있잖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100분의 50 이상, 전체 가운데 주거용이 50% 이상이 된다면 이때는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칠판 요놈. 지금 2층, 3층이 주거용이죠. 그럼 현재 건물 전체 면적 가운데서 주거용이 지금 50% 넘잖아. 100분의 50 이상 되면 이런 전부주택입니다. 전부주택이니까 이때는 그냥 요 건물, 토지, 가액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하여 누진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50%가 되지 않는다? 그때 주거 아닙니다. 그럼 그때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건축물 세율 적용하고 토지 세율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의미이기 때문에 시험에 재산세에서 겸용주택은 딱 나오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 딱 그렇게 보면 될 거고, 다가구 주택, 다가구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다가구 단독이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그게 공동주택이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근데 이런 공법상의 용어를 모르면 어떤 말 나오냐니까, 옛날에 내가 TV를 한번 보는데 모 개그맨이 나와서 실제입니다. 내가 딱 실제 봤던 건데 모 개그맨이 하는 말이, 야, 자기 아파트 사기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저 뭐 무슨 이야기가 하니까 자기 처음에 뭐 누가 건축하는 사람이 연립자 뭐 우리 연립주택 옛날에 뭐라 불렀더라? 옛날에 빌라. 네, 빌라. 막 빌라 짓는다고 막 하기에, 좋은 빌라라고 막 하기에 가서 빌라라고 딱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립주택이더라 하면서, 나는 빌라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연립주택이더라 합니다. 빌라라는 건 우리 법에 없습니다. 그렇죠? 빌라는 법에 없는 용어잖아. 공동은 공동 아파트,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빌라는 연립 아니면 다세대야. 연립은 다세대입니다. 근데 그걸 자기는 빌라라고 샀는데 나중에 이렇게 연립이 들어가면서 사기당했다고, 사기당하고 공법 공부 좀 시켜야 돼. 그러니까 아는 사람 들으면 얼마나 가찮겠습니까? 그럼 빌라가 뭔데 좀? 빌라 빌고 비는 사달라고 빌고 비는 게 빌라인데, 그렇죠? 사람 참고 또 이거 빌라는 편리합니다. 저도 좀 빌라 살라고 보고 있어. 실제 여기 대단지 아파트 쭉 있는데 뭐 900몇 세대가 있는데 그 옆에 바로 그 아파트 그 인근에 빌라 딱 있더라고. 요걸 하나 살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 살려고. 그럼 여기 살아도 돼. 아무 불편함이 없어. 인근에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 있기 때문에 요 사람 누리는 생활 환경 내가 다 누릴 수 있거든.
대신 다음에 팔 때 이제 문제가 황금성에 문제가 생기 그렇지. 요것은 아주 편합니다. 이거 뭐 지금 포항 지진도 생기 이거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난 이거 살 수 있고 이런데 우리 처남이 그 포항에서 아파트 그 노가다 십장했습니다. 진짜 뭐 막리라면 오야지로 해가지고 한 번 좀 이야기더라고. 자기는 아파트 못 산답니다. 이 양반 실제로 지금 이 양반은 항상 3층이나 4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에 2, 3층에 살더라고. 아 형님 왜 하니까 자기가 포항 시내 아파트에 대부분 다 손을 대면서 막리라니까 대부분 다 짓는데 자기는 불안해 못 산답니다. 이런 지진 있기 전에 벌써 10몇 년, 20몇 년부터 철근 선대 설계도 3mm 있으면 나도 뭐 거의 뭐 2점 몇 mm 쓰고 부실 되게 많더라고. 자기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면서 우리 보고 자기 여동생이니까 야야 니도 신서방 니도 저쪽 좀 높은 데 살지 말고 낮은 쪽에 살아라고 하더라고. 우리 집 이사 가니까 형 놀러 오니까 또 왔더라고. 화를 막 내더라고. 높은 데 살지 말라니까. 우리 집이 38층에 있거든. 38층에 42층 아파트에 38층에 있습니다. 제가 42층 아파트 42층 가려고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38층 갔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을 화를 내버려. 이러면서 아 형님 뭐 2층에 살아 38층에 살아 뭐 심하게 무너지면 다 뒤집니다. 괜찮습니다. 뭐 높은 데 좀 살면 뷰나 좋게 그런데 그 나중에 포항에 딱 지진 나더라고. 막 흔든지 자기는 반대말이 맞자면서 아파트 되게 불안하답니다. 이거 뭐 불안하기는 뭐 죄진 게 없으면 뜨뜻하지 뭘. 저 봅시다 이거. 이 주택에 다가구는 뭐야? 단독이죠. 이거 하는 이유는 다가구는 분명히 단독이야. 그런데 이걸 누진세입니다. 단독이거든 몇 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 19가구까지. 왜? 공동주택이 20%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든. 그렇다면 19가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전체를 하나로 하여 곱하기 세율, 누진세. 덩치가 크잖아. 덩치가 크면 세율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렇게 세부담이 이렇게 세액 산출하는 거하고 한 개를 가진 걸로 세금 산출하는 거하고 19개를 가진 걸로 하여 각각 따로따로 세액을 산출하여 이렇게 각각 세액을 산출해서 다 합치는 이런 거하고 한 개가 세금 많아요? 19개가 많아요? 한 개가 많습니다. 한 개가 많아. 왜? 누진세거든. 제가 항상 뭐 설명할 때 상속 증여세를 예를 듭니다. 상속 증여세는 과표 금액이 1억 이하면 세율이 10%입니다. 1억 초과 5억까지는 20%입니다. 5억을 넘는데 10억까지는 30%입니다. 뭐 10억 초과, 30억, 30억 초과 5단계 누진세 돼 있어. 그럼 10억이라고 봐. 딱 10억. 10억까지는 30%야. 3억. 근데 이 10억을 10개로 나누어 봐. 10개로. 1억. 나누면 1억 이하의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1억 이하는 10%거든. 곱하기 10%, 1천. 이거 다 10개 합쳐봐야 1억밖에 안 나오잖아. 누진세라는 건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따라 높아지는 겁니다. 세번 말하지만 금액이 낮아지면 세율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체적 세금은 적어진다는 의미거든. 이걸 전체를 한 개로 하면 덩치가 크면 가액이 높아지지. 가액이 많아지면 세율이 높아지거든. 세율 높아지면 많은 세금을 내야 돼. 하지만 전체를 낱낱이 나누어버리기 시작하면 금액이 밑으로 떨어지고 금액이 떨어지면 세율도 같이 떨어지면서 전체 세금은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구주택 나오면 소득세를 뺀 나머지는 모두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봅니다. 독립된 주택. 만약 이렇게 한 개로 하여 세금 단독이라고 한 개로 세금 받으면 세부담 많습니다. 세부담 많아지면 많아진 세부담을 지가 떠안지 않고 임차인에게 증가시키고 이럴 확률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세부담을 많이 주겠다면 이렇게 집 짓지 말라는 의미가 돼. 그렇잖아도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집을 지을 수 없도록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거든. 앞으로 다가구 주택은 나오면 무조건 혜택 준다고 생각하십니다. 다가구는 무조건 혜택 준다고. 다음에 이거 팔아봐. 이걸 가지고 있다가 타인에 팔잖아. 팔 때는 혜택 줘야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그때 또 양도할 때는 각각 독립된 걸로 보관하고 한 개의 집을 판 걸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해 줍니다. 또. 자, 그래서 항상 다가구는 소득세 문제 나오면 한 개로 본다. 한 개의 단독주택으로. 소득세가 아닌 세금이 나오면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택에 관련된 것이면 굉장히 잘 오니까 꼭 요거 세율보다도
이 주택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겸용주택 어떻게 할 건지, 다가구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개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토지금을 소유자 다르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의 세율 적용의 방식을 묻는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월등히 많이 나오는 편들입니다. 주택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 토지도 했다. 토지, 분리 토지 세율은 꼭 보고, 대신 분리 토지 말고 요거 합산 토지 봅시다. 합산 토지는 세율이 몇 프로인가 진짜 참고고, 이건 합산 토지입니다. 종합합산, 별도 합산 대상 토지거든. 그럼 합산 토지는 합산합니다. 어떻게 합산하는가 보니까 소유자 개인별 합산입니까? 세대 합산, 가구 합산, 부부 합산합니까? 개인별 합산, 뭐 법인은 법인별 합산, 하는 건지, 세대 합산, 가구 합산, 뭐 부부 합산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죠? 개인별 합산입니까? 세대 합산입니까? 개인별 합산입니다. 대한민국 세금은 원칙이 모두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개인주의 과세. 과거에는 남편 소득, 부인 소득 합산 과세 했습니다. 옛날에는. 또 옛날에 남편 소유재산, 부인 소유재산 합산 과세 했습니다. 그럼 뭐 남편도 종합토지 가지고 있다 칠판나 봅시다. 의미를 이해해. 남편도 종합토지 있어. 부인 명의의 종합토지 있어. 아니 같은 세대구나, 같은 부부구나 합산해서 과세해야지. 합치면 금액 커지고, 금액 커지면 누진세, 세율 높아지고 세보다 많아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헌법 소원 냈습니다. 실제게 국회에서 고친 건 아니고 개인이 헌법 소원 냈어요. 실제로. 아니, 잘못된 거 아니냐고. 왜 하니까? 그럼 아니 처녀가 혼인하지 않은 여자분이 종합토지 가지고 있고, 혼인하지 않은 총각이 종합토지 가지고 있고 합쳐 계산하냐고. 안 하지. 따로따로지. 근데 혼인했다고 해서 합쳐 계산한다면 혼인한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뭐 불이익을 받아야 될 나쁜 짓을 한 거냐고. 맞거든. 평등권 위반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 위반 맞다고 해서 따로따로 과세하라고 개별 과세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바뀐 게 뭐야? 같이 바뀐 게 의료보험증이 따로따로 나오잖아. 옛날에는 부부 소득 합산, 부부 재산 합산했기 때문에 의료보험증도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 있으면 가족 다 들어가면 돼. 근데 이제는 세금도 소득, 남편 소득, 부인 소득 따로 과세하거든. 재산도 따로 과세하거든. 그럼 보험증 따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부인 의료보험증, 남편 의료보험 따로 놓은 이유가 이제는 개인별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세금은 부부 재산은 별산제입니다. 별개의 재산이고 별개 소득입니다. 그 앞으로 어떤 세금이 나오든 부부 소득의 합산과세, 부부재산 합산과세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틀려. 이제는 모두 개인별 합산, 합쳐도 개인별로 합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별로 합산하되 또 그럼 당연히 시군 안에 거, 시군 내에 있는 걸 합산합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거 합산합니까? 시군 내 소재는 합산합니까? 전국의 소재는 합산합니까? 여기에 재산세 나올 때는 재산세는 당연히 시군 안에 합산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거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세 문제를 보면 종합합산, 별도합산은 소유자 개인별로 당의 시군 안에 소지하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해당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3단계 누진세 씁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가면 소유자 개인별로 전국의 소재는 국내 소재하고 있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개인별로 하는지 세대 합산하는지 당의 시군 안에 거 합산하는지 전국의 소재는 국내에 있는 걸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건지 그렇게 구분해서 내용 푸시라고. 28회 시험 때는 지문 2개나 같이 내서 2개나 3번 지문에 종합합산 토지는 소유자 개인별로 당의 시군 안에 있는 종합토지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표하여 해당되는 누진세를 적용하여 맡겨놓고 밑에 또 별도도 똑같은 종합 대신 별도만 집어넣어서 바꿔서 똑같은 지문을 또 냈습니다. 이렇게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거보다도
별도로 0.2, 0.4, 종합은 0.2, 0.5, 3단계 각각 누진세. 세율이 몇 프로가 아니고 어떻게 합산하는지 이거 묻는 편들입니다. 그 다음 건축물. 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 보니까 일반적인 경우 1000분의 2.5 나오죠. 일반적인 경우 딱 한 가지만 보시죠. 딱 한 가지만. 건축물은 제일 밑에 우리 교재로 본다 185쪽 3번 건축물 거기 동그라미 3번 그 밖에 건축물 1000분의 2.5 이게 그나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밖에 하지만 그 밖에가 제일 중요해.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해. 1000분의 2.5 0.25%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잖아. 사치성은 얼마라고? 사치성 원래 4%니까 따라 안 봐도 돼. 별장을 하든 고급 주택만 빼고 사치성 부동산 원래 다 4%이기 때문에 4%. 그거 알면 됩니다. 2번에 있는 뭐 특별시 시지역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 건축물 이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아무런 전제 없이 건축물 그냥 물으면 1000분의 2.5, 0.25% 딱 한 가지만 보고 대신 사치성 건축물은 그냥 4% 이렇게 보면 됩니다. 3순위는 오히려 요거 일반 건축물, 일반적 건축물 1000분의 2.5 0.25% 3순위는 요것에 대한 5배 중과세, 중과세율이 3순위입니다. 중과세율 5배 중과세입니다. 5배 중과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 5배를 중과세하는 것. 그럼 1000분의 25에 1000분의 25에 5배 하니까 1000분의 이제 12.5, 1000분의 2.5니까 1000분의 12.5, 1.25% 합니다. 그럼 세율 몇 프로인가 안 묻습니다. 몇 배 하냐고? 5배 합니다.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 신정설.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의 신설과 정설. 내용은 안 묻습니다. 내용은 취득 살집이 받기 때문에 과밀억제 권역 수도권 지역을 말한다. 단 산업단지 등은 제외하고 공장, 단 도시업종 중과 제외하고 등등 내용은 똑같고 여기 묻는 건 수도권 지역 안에 공장을 신정설하면 재산세 5배 중과세입니다. 5배 중과세. 그것도 최초로 돌아오는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 동안 중과세입니다. 5년간 중과세. 5년간 5배 중과세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공장, 건축물만 중과합니다. 토지는 중과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중과세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하지 건축물만 중과세. 토지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토지는 어떻게 하죠? 토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5배하지 토지는 어떻게 한다고? 토지는 그냥 공장 토지니까 토지 유형대로 나누어서 위치도 맞고 면적도 맞으면 분리과세. 면적이 추가되면 종합과세. 면적 맞아도 위치 틀리면 별도 합산 토지. 토지의 유형대로 하는 거고 이거 착한 사람 낼 때는 과밀억제에 관한 공장 신정설은 재산세, 건축물 세율에 뭐 3배를 중과세하고 이래 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진짜 독한 사람은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을 신정설한 경우 그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중과세가 적용되며 가면 안 돼. 토지는 중과하는 거 아닙니다. 건축물만 중과세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뭐 선박 항공기는 몰라도 괜찮고. 그다음 186쪽에 재산세 도시역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다음 세부담의 상한 잠시 후에 요 세부담의 상한 뒷장의 비과세, 부가와 징수 이런 내용을 보고 그다음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서 내용 보겠습니다.